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미라라고 합니다. 어린이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유럽이라던가 미국, 일본 등의 어린이 문학은 그림책과 동화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정작 이웃나라인 중국의 어린이 문학은 찾아 읽는 노력이 덜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학들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다소는 차우 원시인의 작품으로 차우 원시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을 번역해서 출간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작품으로는 빨간기와 까만기와 그리고 청동해바라기, 우로마, 안녕싱싱 등 많은 책이 현재 출간 번역되었습니다. 바다소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 빨간 호리병박은 1994년 중국 시보에서 10대 우수 작품상으로 선정이 된 작품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의 다림 출판사에서 4편의 작품을 골라 엮어서 바다소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 호리병박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리고 2019년에 사계설 출판사에서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인 김세현의 그림책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소의 작가인 차우 원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우 원시인은 1954년 장수성 옌성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을의 농촌이 그의 작품의 주요 작품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우 원시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그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고 그의 배경은 중국이고 그의 이야기의 무대는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차우 원시인의 작품에는 강과 호수를 끼고 있는 농촌 풍경이 주로 배경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그들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차우 원시인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은 1956년부터 국제아동도서협의회에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아동문학에 지속적인 기여를 한 글작가 1명, 그림작가 1명을 2년마다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인데요. 작가는 이제 중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아동 작가로 우뚝 섰고요. 지금 현재는 중국의 베이징 대학 중국문학과에서 아동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는 3대가 함께 있는 문학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소에는 4편의 단편이 있는데 빨간 호리병박, 바다소, 미꾸라지, 아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오 시엔의 고향인 중국의 지양수성 옌청은 칭다오와 상하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황해에 있으면서 강과 호수와 늪을 아주 많이 끼고 있는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날씨는 매우 덥고 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작가가 이 바다소에서 그리고 있는 고향의 풍경을 이야기할 때 쉽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빨간 호리병박입니다. 뉴뉴와 완은 큰 강을 사이에 두고 강 이편 저편에 한 채씩 멀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완은 매일 아침 갈대숲을 지나서 강가로 나와서 튜브와 같은 빨간 호리병박을 강물에 던지고 수영을 하는데요.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근사해 보였나 봐요. 근데 완의 사실 모습은 깡마르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뉴뉴는 멀리서 때로는 무심한 척, 때로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가까워진 계기는 완이 뉴뉴에게 마름 열매를 따다 주면서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수영을 가르쳐주면서 둘은 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뉴뉴는 수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완이 어느 날
깊은 강가로 뉴뉴를 데리고 가서 뉴뉴가 가지고 있는 빨간 호리병박을 낚아채는 거죠. 그러자 뉴뉴는 갑자기 당황하고 허우적대면서 물에 빠져 하마터면 죽을 뻔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뉴는 완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완의 아버지가 그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완은 사실 친구들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부터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그동안에 뉴뉴가 가졌던 완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뉴뉴는 그 외할머니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집에서 할머니가 할머니의 어릴 적 비슷한 경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서야 뉴뉴는 완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완을 만나기 위해서 완의 집으로 이제는 빨간 호리병박 없이 혼자의 힘으로 헤엄쳐서 완에게 갑니다. 그러나 이미 완은 엄마와 함께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혼자 남게 된 완은 빨간 호리병박을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여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뉴뉴는 믿고 의지했던 빨간 호리병박이 없이도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제는 깨닫게 되면서 혼자서 씩씩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다소입니다. 부모 없이 눈먼 할머니와 살고 있는 15살 소년의 집에는 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왜소하고 힘이 없는 흙탕물 소가 아니라 골격이 튼실하고 건장하고 그리고 성질도 바다소같이 걸칠고 영웅의 기세가 있는 바다소가 필요했습니다. 소년은 이제 천진난만한 소년의 시기를 거쳐서 청년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느끼고 눈먼 할머니, 늙은 할머니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됐다고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기쁘게 공부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이 소년은 몰래 혼자서 소를 사러 가게 됩니다. 소를 사러 가는 길은 차를 타고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길이고 소를 사고 돌아올 때는 소를 몰고 밤낮 쉬지 않고도 사흘이 좋게 걸리는 길입니다. 이 소년은 바다소를 사러 가서 아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성숙한 어른처럼 흉내를 내면서 아주 노련하고 폼나게 바다소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사나운 바다소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거친 바다소를 이 작은 소년이 어떻게 사흘 밤낮을 끌고 올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첫째 날은 소가 밀고 당기듯 이 소년의 간을 보는 듯 합니다. 다리도 없고 뱃사공도 없는 그런 강을 이 소년이 바다소를 가지고 안개 낀 강을 건널 때 마침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러면서 검은 파도도 소년에게 닥쳐왔을 때 소년은 대자연의 공포를 느끼고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소를 사러 오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짊어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힘에 겨워서 소를 붙잡고 엉엉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 날 날이 밝자 그는 배고픔과 추위와 공포 그리고 이 소의 사나움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폭우 속을 진흙탕 속을 바다소가 달리기 시작을 했고 그 아이는 하잘것 없이 부잘것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이 폭풍우와 진흙탕 속에서 진흙 범벅이 돼서 끌려가는 이 아이는 필사적이었고 그리고 그 소년을 끌고 가는 이 소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런 기나긴 둘 사이의 필사적인 싸움 끝에 이 소년이 소의 등에 올라타게 되고 목덜미를 제압을 함으로써 소가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날이 밝자 소년은 소가 꼼짝도 않고 선 채로 밤새 자기에게 비를 가려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끌어안고 울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서로 정복하려고 또는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리쳤던 소와 소년의 관계가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되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소의 등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 소년은 사실 가녀린 어깨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혼 속에 이런 큰 짐들을 다 담기에는 아직 부족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한번 큰일을 소와 함께 큰일을 겪음으로써 소년에서 청년으로 거듭나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통과 의례를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에는 스진주와 싼유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둘은 뒹굴고 장난치기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스진지는 느릅나무처럼 골격도 크고 건장하고 그리고 피부도 새까맣다면 반면 싼유는 왜소하고 말랐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집도 없는 고아입니다. 싼유는 스친즈의 눈치를 많이 보죠. 싼유는 스친즈가 얼핏 눈으로 훑켜만 봐도 안절부절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스친즈의 성미를 건드릴까봐 항상 안절부절 못하고 멀리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싼유 옆에는 완이라는 누나 아가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과부가 된 사람인데요. 항상 싼유 옆에서 싼유를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싼유가 스친즈한테 당한 창피나 굴욕이 있어도 완 앞에서만은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완 앞에서만은 천진스러운 소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친지는 사실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왕과 싼유의 사이에서도 이 스친지는 질투를 하게 되죠. 이 스친지와 싼유는 미꾸라지 잡는 일을 하는데요. 이 미꾸라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30일 정도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를 잡는 도구를 칼이라고 하는데 이 칼을 논에 꽂아놓고, 그러니까 저녁에 꽂아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걷어들이는 그런 미꾸라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친지는 저 앞에 펼쳐진 논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싼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싼유가 많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스친지가 아침에 일찍 나온 날은 아무 논에나 이 칼을 꽂을 수 있었지만 싼유가 먼저 나온 날에도 사실은 눈치가 보여서 싼유는 꽂을 수가 없습니다. 스친지가 온 다음에 스친지가 칼을 꽂고 나서 나머지 거에만 이렇게 했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친지가 싼유의 칼을 꽂아는 논에 물을 다 빼버린 거죠. 이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난 싼유가 스친지의 멱살을 잡고 그들은 진흙통에서 굴르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스친지의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스친지를 내쫓았습니다. 스친지는 이전까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스친지는 싼유와 완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변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었겠죠. 스친지가 이제는 싼유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항상 의기소침해 있었던 싼유는 이제 밝은 아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작가가 이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스친지라던가 싼유라던가 완의 생김새와 성격을 글로 묘사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더 실감나고 더 풍부하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아추입니다. 주인공인 아치의 가슴에는 분노와 미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온갖 말썽을 다 부리고 있죠. 담임 선생님이 양씨하라방은 그래서 아추를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니 아추는 그 양씨하라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에서도 아추는 아주 문제거리입니다.
성질이 났다 하면 누구에게다 그 분풀이를 하고 복수를 해도 그의 화는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다가오에게는 더 특별하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쫄병 노릇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시비를 다 붙여서 그 따가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아추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이 그는 마을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유령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작가는 왜 아추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추가 6살 때 생전 처음 영화를 보려고 그 부모님이 옆마을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따가우의 아버지가 한 말이, 물속에 빠졌을 때 사실 아추의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아추의 아버지가 그 따가우의 아버지를 잡고 안 놔줬을 때 손전등을 아추 아버지 손에 쥐어서서 자기는 떼어내고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의기양양하게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아주 재미나게 박수를 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추는 모든 사람은 나쁘다고 확신을 하고 그 세상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더 난폭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추를 거들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홍수가 나고 어느 날 따가오가 배에 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아추는 그 배에 올라타서 풀을 풀고 같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마을에서 그들이 없어진 줄 알고 사흘 뒤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러 왔습니다. 그런데 온통 사람들이 외치는 이름은 따가오뿐이 없었습니다. 아추를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화가 나 계신 아추는 사정없이 따가오를 때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아추의 마음을 알게 된 따가오는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추는 따가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며칠 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물오리를 쫓아서 강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추가 그렇게 난폭해질 수 없었던 사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옆에서 아추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마을의 어른인 양씨 할아버지도 있고 하물며 따가오의 아버지도 있었지만 아추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추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분노를 혼자 이 난폭함으로 세상에 대한 일을 갈면서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어느 누가 옆에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 이 내미는 손에 그 아이의 사실은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추를 통해서 한번 주위에 그런 청소년 시기를 어렵게 겪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차후 원슈에는 4편의 바다소에 실린 이야기를 말로 이야기해주듯이 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책을 읽을 때 그의 고향의 전경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글로 그림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라던가 생김새들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적 배경과 공간은 다르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던가 경험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어쩌면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웃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학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이 사는 이야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